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아주 평범한 여성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지루할 정도로 인생에 기복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남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한번 죽었었다는 겁니다. 죽을 뻔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깨어났거든요. 사실 사고가 난 기억은 지금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강렬하게 남아있는 건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였죠. 아주 밝은 빛 사이에 저는 마치 알처럼 감싸져 있었고 그대로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모든 걸 표현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상상했던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였다는 건 확실했고 저는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물론 딱 거기까지였지만 말이죠. 여보, 정신이 들어? 나야, 나 알아보겠어? 선생님 불러올게. 의사들이 오고 누군가 제 눈에 빛을 쏘아댔죠. 남편의 우는 소리,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뒤죽박죽 섞여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통증이 서서히 느껴졌다는 게 더 문제였죠. 두개골 골절, 뇌출혈, 무릎, 늑골 골절, 골반까지 성하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서 수술을 받았다곤 하지만 깨어난 뒤에도 몇 번이나 수술을 해야 했어요. 부러진 무릎에는 핀 나사 등을 박아넣는 수술까지 했죠. 당연히 걷는 것은 불가능했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견뎠던 것은 모두 남편 덕분이었죠. 아직도 사고 당시가 기억 안 나? 좀 더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보지. 앞뒤 상황도 모르겠고 내가 왜 갑자기 등산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솔직히 기억 안 나는 것보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 계속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 영영 못 걷게 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잘 될 거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았잖아. 죽었다고 선고까지 받았는데 심장이 다시 뛰었다니까? 그러니까 걸을 수도 있어. 또 선생님도 다리에 반응이 있다고 못 걷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잖아. 하지만 못 걷잖아. 수술을 몇 번을 해도. 당신 지금 당장 못 걷는 건 근육이 다 빠져서 그런 거고 보통 사람들도 이 정도로 오래 다리를 안 쓰면 걷지 못해. 그래도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아.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재활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울 거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그러자. 응? 내가 옆에서 도울게. 앞으로는 휠체어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버티는 연습해보자.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는데. 원래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 당신 완치까지 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 근데 혹시 내 휴대폰은 발견이 안 된 건가? 휴대폰은 왜? 아마도 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 구급대원한테 내가 물어봐 줄까? 아니, 현지한테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싶은데. 현지씨? 당신 전화번호 외우고 있지 않아? 근데 없는 번호라 뜨더라고.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라도 물어보려고 했지. 바쁜가 보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어 보니 알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결국 남은 남이야. 마지막까지 곁에 있는 건 가족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야. 나이 들면 이런 식으로 친구들 걸러지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 솔직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긴 했지만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했어요. 초반에 제 주변 사람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많이 왔지만 너무 긴 시간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지속되진 않았기 때문이죠. 힘내라는 말도 한두 번이고 병문안을 오는 발길도 끊어지더군요. 반면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딱 꼬집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늘 본인이 1순위였고 남들 시선만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힘든 상황이 되니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잘하고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런 비장한 각오로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은혜를 갚으려던 마음의 방향이 의도와는 달리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바로 시어머니가 그걸로 유세를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김장부터 집안 대청소, 이불 빨래, 제사까지 잔뜩 일을 몰아시키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싫으니? 그렇게 인상을 쓰고 일할 거면 하지 말던가. 음식은 다 정성인데 그걸 똥 씹은 표정으로 하는 걸 보니 조상덕을 보긴 글렀지. 생글생글 웃어도 들어올까 말까한 복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이 좀 아파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아주 며느리를 내가 모시고 사네. 어떻게, 뭐 들어가서 쉬어야겠니? 나 혼자 이 일 다 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아픈 게 유세지. 하필이면 나는 사지 육신 멀쩡하고 건강해서 혼자 일 다 하게 생겼네.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해요. 제가 할게요.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서 삼시세끼 턱 밑에 식사 갖다 주니 이제까지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 내 아들이 그렇게 지극정성 간호해서 사람 구실 그나마 하고 있는 거고. 그 수술비는 얼마나 들었니? 아주 집안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썼는데 은혜를 배로 갚아도 모자랄 판에 조금만이라면 아프다 힘들다 티를 내서 내가 이 나이에 눈칫밥으로 배가 부를 줄은 몰랐다. 정말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굳는 기분이 들어서요. 핑계는. 그럴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 빨리 나와서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니니? 우리 아들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아등바등 사는 걸 보면 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 정도로 잘했으면 너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애는 안 가질 거야? 노력할게요. 그리고 일도 최대한 빨리 구해볼게요. 서운하게 듣지 마라. 이 정도 말할 자격은 있지 않니? 내 귀한 아들 병수발 들게 만들고 난 너 병원에 있는 동안 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러니 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거고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도 2배, 3배로 잘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목숨을 구해줬다는 둥,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둥, 집안일 하나하나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싫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뒤에 임신을 했고 건강한 딸아이도 출산을 했죠.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함께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할머니들을 보면서 제게 이러셨죠. 에휴, 저 여자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아들을 떡하니 낳는 며느리를 만났을까? 저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딸 가지고 싶은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들 못 낳는 년들이 짓거리는 헛소리고 부러워 죽겠으면서도 자기가 낳을 자신이 없으니 딸이 최고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남녀는 평등하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한마디로 개소리지. 딸을 진심으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아들을 적어도 3은 낳은 뒤에 말할걸. 그만큼 아들이 최고라는 뜻이고 너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노력을 해. 네, 어머님. 근데 저 일도 시작하게 돼서 좀 나한테 돈 주고 맡기면 되잖니. 요즘 시터들 받는 정도로 주면 내가 봐주마. 남의 손에 맡기는 건 절대 안 될 일이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며느리 일하라고 손주들 봐주는 사람 거의 없어. 다들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다면서 나 몰라라 하지. 그때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가 깨르르 웃었는데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죠. 아우 시끄러워. 개집애들은 이래서 싫다니까. 이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정말 딱 질색이야. 난 아들만 낳아서 그런가 저런 게 너무 적응이 안 돼. 입을 틀어막아야 하는지 귀를 틀어막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애들 교육을 왜 저렇게 시킨 건지. 에휴.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렸던 건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으시던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시어머니와 저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뭐야? 하는 표정으로 봤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죠. 그리고는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다 들었는데 그쪽은 아들을 얼마나 낳았어? 네, 저요? 저 하나요. 그 말에 할머니는 픽 하고 웃었죠. 겨우 한 놈 낳은 걸로 며느리가 딸 낳았다 그리 구박을 했어? 사람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 여자애들 소리 좀 질렀다고 입을 틀어막는다는 말을 하는 게 배운 사람의 태도요? 난 아들만 4명을 낳았지만 내 손녀가 제일 예쁩디다. 아니 할머니, 저는 그냥 한 말이고 개인적으로 며느리랑 이야기한 걸 가지고 왜 따지세요? 그건 제 생각이고 혼잣말인데. 그럼 속으로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귀 안 먹었고 이 구역에서 가장 시끄러운 게 그쪽이니까. 그 입을 틀어막아 버리기 전에 입 다물고 아들 하나 낳은 유세는 혼자서 떠시라고.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며느리를 구박을 합니까? 겨우 아들 하나 낳은 주제.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가 귀까지 빨갛게 되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제 딸을 보더니 이러시더군요. 얼굴도 곱고 피부도 뽀얗고 눈이 이렇게 큰 걸 보니 나중에도 한미모 하겠어. 아주 귀한 따님이시네. 아가, 이 고약한 할머니 만나서 힘들어도 늙어서 노망 났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줘.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못하는 인간이니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들겠니? 친구도 없을 거고 하는 꼴 보니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저러는 거야. 그러니 넌 그냥 예쁘게 잘 자라라.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건가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아기한테 한 말인데 귀도 참 밝네. 역시 젊은 게 최고야. 애를 하나만 낳아봐서 귀가 안 먹었나 보네. 미안해요. 혼잣말을 너무 크게 해서.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다 웃었고 저도 웃음을 찾느라 힘이 들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불쾌해서 저한테 온갖 화풀이를 다 했지만 할머니 덕분에 저는 속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사실 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트집을 잡고 저를 구박했기 때문이었어요. 조금만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면 바로 빌려준 돈이 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갚아라 하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딸을 출산하고 3년이 지나갈 무렵 돌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제 핑계를 대더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못 들었어? 권고사직이잖아. 거기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야. 당신 병가 넣으면서 계속 쉬었지. 프로젝트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성과도 없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길 했겠어? 아님 줄이라도 잘 섰겠어?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라고 모르겠어?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나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까지. 당신 그 일 좋아했는데 내가 그 사고만 안 당했으면 당신 이런 일 없었을 거란 뜻이지? 정말로 미안. 됐어.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야. 내가 무능해서 잘린 게 아니라는 걸. 자존심 상하니까 더는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말고. 그럼 앞으로는 어쩔 거야? 몰라.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퇴직금 나오면 그걸로 뭐든 해봐야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장사라도 하려고? 쪽팔리게.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난 아직 젊어. 근데 벌써 장사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무능해서 장사나는 그런 사람으로 알겠지. 배운 게 얼마나 없으면 사람들한테 물건이나 음식을 팔겠나. 은연중에 그런 무시당하잖아. 난 그런 거 싫어. 젊은 사람들도 장사 많이 해.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도 한다고. 누가 그런 무시를 해? 배달 기사들 봐. 그중에 잘 배운 사람 없을 것 같아? 있겠지. 그중엔 정신 바짝 차려서 젊을 때 돈 모아서 집도 살 사람도 있을 거야.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식당도 그거랑 다를 거 없고. 종업원이랑 뒤섞이면 누가 사장인지도 모를걸? 에이, 그러지 말고 나랑 차라리 장사 시작할래? 아무래도 나 반찬 가게 열고 싶었거든. 미쳤어? 난 명함 제대로 박히고 누가 봐도 멋진 그런 일 할 거야. 그리고 장사를 정 하고 싶으면 당신이 돈 모아서 알아서 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내 퇴직금은 절대 못 건드려. 남편이 찾은 멋진 직업은 개인 투자자였어요. 주식 관련 책들을 여러 권 구매해서 읽고 공부하더니 바로 그 일에 뛰어들었죠. 몇 달은 수익이 얼마가 났다, 또 얼마를 잃었다 이런 말들을 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주식장이 열리는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고 잠만 자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다시 오후가 될 때까지 잠을 늘어지게 잤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했지만 내리 몇 개월을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제 주식 안 해? 주식장 열리는 시간에 딱 맞춰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계속 늦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미국 주식해? 아니. 당신은 몰라도 되잖아. 내가 말하면 뭐 알아? 내 말은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그렇지.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무슨 대화가 통해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야. EPS가 뭔지 알아? 당기 순이익은. LP가 뭔지 알아? 괴리율에 대해서 당신이 아냐고. 주식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듣겠다고 사람을 괴롭혀? 내가 이러려고 당신 살렸어? 잔소리 들으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정도도 못 물어? 그리고 이게 왜 잔소리야? 듣기 싫으면 다 잔소리야. 그냥 입 다물고 곁에서 기다려. 내가 당신 병수 발할 때 빨리 나으라고 잔소리했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어련히 할까? 주식은 기다림이야, 기다림. 저는 한숨을 쉬면서 결국 또 사과를 해야 했어요. 큰소리 치던 남편이 진실을 털어놓은 건 그러고 3개월이 더 흐른 후였죠. 남편이 투자한 곳이 폐지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즉, 퇴직금 전부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였죠. 듣기로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는 파생 상품을 활용해 일반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이나 손실을 추구하는 상품을 말한다고 해요. 저도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쉽게 말해 홀짝 게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의 주식이 오른다 혹은 떨어진다는 것에 걸어 수익을 내는 종목인 거죠.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크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고위험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걸 듣는데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위험한 걸 했어? 당신 공부도 많이 했잖아. 그건 공부한다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라고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 지금 가장 속상한 건 나야. 당신이 아니라. 나한텐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쩔 건데? 회사 다시 구할 거야? 또 잔소리야? 내가 알아서 해. 지금 그 큰 돈을 잃고도 이러는 거야? 돈? 지금 내 앞에서 돈 이야기해? 당신 병원비, 입원비 그거 나갈 때 내가 아까워했어? 왜 돈돈거리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 기가 찬다. 그 병원비, 입원비 많이 들었지. 근데 결국에 내 보험료 도로 다 받아갔잖아. 야, 그래도 모자라. 보험에서 다 지급해주는 줄 알아? 어느 정도만 지급하는 게 보험이야. 전부 다 돌려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 근데 왜 당신은 그 말을 할 때 한 푼도 못 받고 다 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 같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이미 몇 개월 전에 이 일 벌어진 거지. 근데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늦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사고도 쳤니?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고 전 그런 남편을 독촉해서 감췄던 것까지 알게 됐죠. 큰 손실이 나자 저희 집 전세 자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또다시 투자를 했다 날린 겁니다. 당연히 이자는 갚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한테 잘못을 빌었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뒤틀렸지만 저는 병간호를 해준 그때의 남편을 떠올렸어요. 그때 당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제가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줬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만들어진 음식을 소포장해서 가격표를 붙이는 일만 했어요. 저보다 일찍 들어온 직원들은 음식을 다듬거나 만드는 일을 거들었죠. 하지만 그 직원들은 의외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맛이 변하지 않게 하겠다며 1g이라도 차이가 나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씻는 거나 다듬는 것도 잘못하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3명이었던 아르바이트 인원은 저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야채를 다듬고 손질하는 것까지 했고요. 정말 미친 듯이 바빴지만 전 오히려 버는 돈이 늘어서 좋았죠. 그러다 그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몇 번 요리를 대신하게 됐고 사장님도 저를 신뢰하고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때였죠. 이번 무생채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 가을 무도 아닌데 많이 맵지가 않아서 섬섬하니 좋다. 씁쓸할까봐 걱정했는데 잘했어. 그래요? 아, 지금 이 시기에 마늘 정도 좋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좋지. 간장으로 한 거랑 고추장에 박은 거 이렇게 2개 하면 되겠어. 네. 제가 내일 새벽 시장 가서 사올게요. 엄청 싸게 주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요. 간 김에 파도 저렴하면 사올까요? 쪽파? 그게 다 짐이야. 그냥 여기 근처에서 사지. 아님 배달을 해도 되는데. 차이가 얼만데요? 절대 손해는 보면 안 되죠. 야무지기도 하지. 야채도 깔끔하게 손질해서 흠잡을 것도 없고 손맛도 좋고. 야무져서 장사하면 잘하겠어. 꼭 예전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가끔 기분이 묘해. 이제 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 귀찮고 그런데 말이야. 귀찮은 게 이 정도시면 예전엔 정말 날아다니셨나 보네요. 더 본받아야겠어요. 날다람쥐 같았지. 아주 여기서 저기로 뛰고 평생을 그렇게 일만 했어. 근데 그것도 예전이지. 이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네. 그리고 말이라도 나 같은 사람 본받을 생각 말어. 깐깐한 노인네 뭐가 좋다고 배워. 에이, 사장님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건물도 있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고. 진짜 부러워요. 됐다니까. 나처럼 살면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아. 돈에 미쳐서 자식들이랑 있던 시간도 없었으니 나중에 후회만 남지. 아,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혹시 자네가 이 가게 인수할 생각은 없나? 자네가 받는다고 하면 난 여기서 손 털고 남은 시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그래. 이참에 서먹했던 자식들한테 관심도 좀 가져보고. 자네도 여기서 1년간 일해서 알겠지만 여기 자리도 좋고 단골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부담이 없잖나. 목돈 얼마나 있어? 제가요? 아니 저는 돈은 애초에 집에 일이 있어서 돈 마련한다고 일 시작한 거라서 목돈은 없어요. 고정비에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에 아이 봐주시는 시어머니 돈 드리면 끝이죠.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 알고 제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 할 수 있다면 하고는 싶고? 아, 그럼요. 월세가 비싸긴 해도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돈 모으면 꼭 가게를 낼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럼 나 권리금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 이곳에 들어가는 보증금만 다달이 나눠 갚는 형식으로 하면 어때? 그 정도 조건이면 자네가 내 가게 이어받을 거야? 정말요? 정말 저한테... 전 너무 좋죠. 하고 싶어요. 근데 권리금도 안 받으시면 너무 손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저한텐 너무 좋은 조건인데... 사실 난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해본 적 없어. 그저 젊을 때부터 그 돈을 쫓으면서 허둥지둥 걷고 아등바등 살았지. 그래서 딱 한 번은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 자네한테 바라는 건 없네. 다만 자넨 살아가면서 나처럼 너무 돈에 얽매이며 살지 않으면 해. 해변도 좀 돌아보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돕고 그렇게 살라는 거야. 내 코가 석자라고 이제까지 아무도 안 도왔는데 없을 때 안 도와봐서 그런지 막상 돈이 있어도 돕질 못하겠더라고. 그러니 날 닮은 것 같은 자네한테 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돕고 살게. 나를 대신해서 많이 도우면서 살아. 난 그거면 됐어. 내 조건 들어줄 텐가?
네. 어려워도 꼭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게요. 제가 받은 은혜 갚으면서요. 제 말에 사장님은 대답 대신에 방긋 웃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 달 동안 사장님에게 따로 부족한 부분을 교육받고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런 가게를 열게 된 거였죠. 당연히 기존의 고객들도 저를 알고 있었고 제 손맛은 인정을 해줬기에 장사는 잘 됐습니다. 초반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하다가 결국 사람까지 써야 할 정도였죠. 헌데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제게 대뜸 돈을 요구하더군요. 1,000만 원 정도는 융통 가능하지?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걱정 말고 줘봐.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달래? 야, 나도 봤거든? 사람 바글거리는 거? 근데 돈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소포장해주면서 계산 대신하는 아르바이트까지 구해서 쓸 정도면 이건 단순한 반찬 가게 그 이상 아니야? 돈은 벌지. 근데 그 가게가 내 가게가 아니잖아. 보증금 다달이 갚아나가고 월세 내고 월급 주면 지금 우리 생활할 정도밖에 안 남아. 그 사장인지 뭔지 아는 그 사람? 보증금을 도대체 얼마씩 주는데? 말했잖아. 월세랑 월급 그리고 우리 생활하는 비용 빼고 나머진 다 드리지. 다? 지금 장난해? 그걸 왜 다 줘?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도 권리금도 안 받고 가게 이어서 하는 건데 돈 생기면 버는 족족 다 드리는 게 맞잖아. 어떨 땐 200만 원, 수익 괜찮으면 300까지도 드리지. 미쳤네. 당신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계산 기능이 마비라도 된 거야? 기억이 덜 돌아왔어? 왜 그걸 버는 족족 다 줘? 그 할망구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다달이 50만 원씩 주면 되잖아. 그럼 남은 돈으로 내가 투자도 해서 불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여보, 일단 갚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활하던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라 당신이 멍청하게 구니까 그러는 거지. 50만 원씩 갚다가 그 할망구 죽으면 안 갚아도 되잖아. 뭐하러 독촉도 안 하는데 그걸 멍청하게 다 갚고 있어. 됐어. 그건 내가 싫어. 왜 그렇게 사람이 야갔어? 그분은 나한테 은인이야. 난 은인 아니야? 이제 시간 좀 지났다고 쌩까? 내가 당신 살렸어. 그때 구급차 부른 것도 당신 병가 나온 것도 나야. 그런 내가 좀 도와달라는데 야갔다고? 이제 나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버린 거니? 어쨌든 당신 다음 달부터 나한테도 돈 가지고 와. 알았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집을 치워야 했고 딸아이는 혼자서 봐야 했죠. 이 백수라는 게 들키기 싫다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도 거부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싸고 자는 것만 반복을 했고요. 그럴 때도 저는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나한테는 가족이 전부다. 내가 힘들 땐 도와준 건 저 사람이었어. 라고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죽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을 한 건 좀 소름이 끼치더군요. 앞으로 계속 돈을 요구할 걸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그날은 일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가게에 머물렀죠.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저희 가게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혹시 여기 나물도 구입해주고 그러나? 네? 나물이요? 그래. 이거 달래인데 아주 싱싱해. 내가 산에서 직접 캐어서 가지고 왔지. 시장에서 팔려고 했는데 주인이 있다고 쫓겨났고 이 아까운 걸 버릴 수도 없고 다 먹긴 혼자서 불가능하니까. 혹시 여기서 사줄까 해서. 그게 저희는 거래하는 곳이... 최대한 좋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달래의 상태가 정말 좋더군요. 향도 짙고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싱싱해 보였죠. 시장에서 그걸 봤다면 당연히 바로 구입을 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바꿔서 바로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오래전에 놀이터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던 겁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몇 년 전에 놀이터에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방 먹여주신 그분 맞으시죠? 아, 맞네, 맞아. 아유, 애기 엄마,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그래, 이혼은 했고? 저는 푹 하고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아유, 그 아들 하나 낳은 걸로 유세 떨던 그 여자가 복이 있나 보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고도 며느리가 안 떨어져 나가는 게 복이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속도 좀 후련했고요. 뭐 드릴 건 없고 혹시 반찬 좀 가지고 가실래요? 저희는 당일날 만들어서 그날 안 팔리면 바로 정리하거든요. 몇 개 없긴 한데 이번에 반찬들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고등어 조림이랑 콩나물국 그리고 나물 몇 개 남았는데 가지고 가셔서 드세요. 다 국내산 재료만 쓰고 조미료 하나도 안 썼어요. 나물 사준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걸 받아도 될라나? 그럼요. 받아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놀이터에서 한 방 날려주신 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럼 내가 다음에도 나물 좀 가져다 줄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아니에요. 일부러 가지고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좋은 걸 어떻게 돈을 안 받아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가지고 오세요. 제가 바로 구입할 테니. 마침 집에도 가기 싫고 해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혼자가 되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10만이었다고 하더군요. 같이 산에 다니셨기에 버섯이며 나물 같은 걸 구분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도 않아서 지금도 취미 삼아 아주 가끔 산을 타신다고 하셨죠. 건강도 챙기고 취미 활동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말을 더하다 보니 우연히 저희 집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나이가 90세인데도 말씀을 어찌나 재밌게 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산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산이요? 근데 제가 산을 좀 무서워해서요. 사고를 한번 겪기도 했고. 그래?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산이 좀 무서워. 네? 산에 가자고 하셨잖아요. 에이, 예전이야 높은 산에 오르고 험한 길도 다니고 했지. 예전에 남편 살아있을 때지는 산 타는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엔 이상한 것들이 많아. 아주 추잡한 짓을 하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걸 보고 나도 무서워서 안 간 지 꽤 됐어. 이젠 산이라고 해봤자 낮은 언덕이지 뭐. 이 무릎으로 그 이상은 무리기도 하고. 그럼 저도 갈게요. 낮은 곳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등산하면서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오빠 힘들어 나만 믿어 이러면서 꼴값 떨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등산하면 땀 흘리고 내려가서 술 한잔 먹고 운동했다는 핑계로 목욕하고 들어가도 마누라가 모르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도 없지. 아니요, 불륜 저지르는 것들은 머리는 참 좋아. 심지어 부지런하기까지 하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날 이후 종종 할머니와 대화도 했고 반찬도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할머니가 오지 않더라도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왕래를 하고 있을 무렵에 제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 아이 돌보는 비용으로 드렸던 돈을 주지 않게 된 겁니다. 이참에 돈도 아끼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원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자르면 그만이라고 억지를 피우셨습니다. 문제는 일단 일을 하라고 했지만 전혀 하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몰리면 전화 받는 척 밖으로 나갔다가 2시간이 넘게 안 들어오기도 했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돈통에 손을 댄다는 거였죠. 어머님, 정산이 안 맞는데 또 돈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 왜? 그것도 아깝니?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썼다. 내 월급에서 빼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이미 어머님 월급에서 다 빠지고 없어요. 거의 매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월세랑 여기 보증금 갚으려면 돈이 비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니? 다 죽어가는 내 아들이 목숨 살려줬더니 이젠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예 잊었어?
들어보니 내 아들한테 돈 제대로 안 준다며. 투자 좀 해달라는 걸 단칼에 거절을 하다니.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거 다 죄받아. 천벌받을 일이라고. 자고로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잘 못 산다. 그거 진짜야. 어쨌든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기 사장님한테 돈 갚는 게 우선이고 남편이 대출받은 거 이자도 내야 하고요. 정말 빠듯한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정말 힘들어요. 기가 차서.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여기 그지 같은 할망구 와서 반찬 가지고 가지? 그것도 공짜로. 나 저번에 다 봤어. 어쩐지 일 끝날 때 분명히 반찬이 남았었는데 늘 빈손으로 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아득바득 돈 모아서 좋은 재료 써서 반찬 만들어 거지한테 적선하고 있었니? 거지가 아니라 저랑 친한 분이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거지야! 공짜로 밥 처먹으려는 게 거지라고! 그런데 남한테는 그렇게 퍼주고 가족들한테 인색한 건 뭐라고 불러야 되니? 나쁜 년? 배은망덕한 년? 어머님!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아플 때 누가 챙겼니? 너 다리 절절거리면서 걷지 못할 때 누가 머리 감겨주고 씻겨줬니? 너 바쁠 때 누가 네 딸 봤어? 그 할머니가 너한테 뭐 해줬니? 밖에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가족들한테 야박하게 구는 건 아니지? 아이고 서러워라.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데? 누구 때문에 회사를 잘렸는데? 돈 좀 번다고 시애미 무시하고 남편한텐 지갑까지 꾹 닫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해. 그 절벽에서 내가 떨어져서 콱 죽어야 이 꼴 안 보지. 잘해주면 뭐해? 그 거지 할망구랑 사장 할망구만 끼고 도는데. 나랑 내 아들은 아주 뒷전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도 말을 했는지 남편은 할머니에게 다시는 반찬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버리라면서요. 정말 지긋지긋했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걸 트집 잡은 거였고 남편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일부러 시비를 걸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다음날 찾아온 할머니에게 또다시 반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마감 시간에 맞춰서 저희 가게에 들이닥치더군요. 할머니는 그 분위기를 읽었는지 아주 빠르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제게 소리를 꽥 질렀죠. 내가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돈 없다고 지랄지랄하면서 어떻게 남들 퍼주고 다닐 정신은 있나 봐? 나한테 이 정도로 해봐! 남편 알기를 못같이 알고 확 다 불사질러 버릴까? 당신 미쳤어? 그만하고 가. 가라고! 경고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얼른 챙겨! 남편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내내 할머니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사장님이 가게를 주실 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뿐인데 혹시나 상처를 받았을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의 집으로 먼저 갔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것 같은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고 절 보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긴 하지. 그래, 이참에 내가 까먹기 전에 알려줄 게 있어. 나 믿어줄 텐가? 그럼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저는 자리에 앉았죠.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신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어제 말하려고 가게에 갔었어. 실은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 치매요? 괜찮으세요? 겁이 나긴 하지.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약으로 조절을 하면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이사 갈 것 같아.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정말요? 그건 잘된 일이네요. 혼자서 지내는 거 적적하시잖아요. 다른 할망구들은 아들 끼고 딸 끼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난 좀 번거로워서 싫어.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것도 별로고. 내 남편 가고 좀 조용히 이 집에서 살다 죽으려고 했던 건데 일이 그렇게 됐네. 얼마 안 남은 인생 내가 고집 피우면 자식들이 피곤해지지. 내 가슴엔 커다란 대못을 턱턱 박으면서도 자기들한테는 작은 가시도 박으면 난리 나는 게 또 자식이니까. 그래서 싫지만 싫어도 남은 인생 남겨질 내 아이들이 마음 편안하게 나 보낼 수 있게 하려고 울산으로 가겠다고 했어. 그래도 분명 자식들이랑 손주들 보면 좋을 거예요. 손자 손녀 보는 건 좋지. 그나저나 내가 이 말을 꺼낸 건 내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믿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적어도 지금은 정신이 또렷하니까. 전에 내가 말했지. 산에 올라가는 게 무섭다고. 불륜 그 말이요? 그것도 있는데 실은 내가 오래전 그게 10년인가 아니 9년 전이었는데 산에서 못 볼 걸 봤거든. 그때부터 산에 안 갔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그리고 난 어제 그 무섭고 끔찍한 인간을 다시 봤고 애기 엄마 남편 그 사람 제 남편이요? 그게 무슨... 저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려다가 문득 오래전에 남편이 계속 등산을 다녔던 걸 떠올렸고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남편이랑 산 타고 다닐 때부터 그 얼굴 알고 있었어. 어떤 여자랑 늘 끌어안고 산에서 허튼 짓 하는 걸 몇 번 봤거든. 그놈 올라오면 내 남편이 늘 저 호랭이 새끼도 안 잡아갈 놈하고 욕지기를 했었지. 근데 하루는 어떤 다른 여자랑 같이 산을 올라온 거야. 형광색 조끼에 빨간 모자를 쓴 그놈이 한참을 올라가더니 그 불륜을 저지른 여자랑 마주쳤고 싸움이 났지. 남편이 신나서 싸움이 났다고 나한테 말해줘서 계속 보고 있었고. 여자가 둘이라는 건가요? 제 남편이요? 여자 얼굴은 못 봤어. 거리가 제법 있었거든. 남편이랑 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곳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싸우는 건 분명했어.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는 뭐라고 소리를 질렀거든.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떨어졌다면서 난리가 났지. 이 산악구조대팀이 와서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끄집어 올렸는데 흰색 이불로 얼굴을 가렸는데도 팔다리가 뒤로 돌아가 있더라고. 그 여자가 실수로 떨어진... 아니, 남자가 여자를 밀었어. 난 그걸 분명히 봤고. 애기 엄마 남편은 살인마야. 저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팔다리가 돌아간 여자가 저라는 건 확실했거든요. 시기도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그런 사고가 2번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덜덜 떨면서 할머니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거 저인 것 같아요. 팔다리가 돌아간 그 여자요. 그럴 리가. 그 사람 죽은 것 같았는데. 저는 다리와 팔에 난 수술 흉터 자국을 보여줬죠. 할머니도 엄청 놀란 것 같더군요. 문제는 그게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번뜩 제 머릿속에 딱 한 명이 떠올랐죠. 바로 제 친구 현지였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고 제가 사고 난 직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해도 뭔가 이상한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해서 저는 바로 할머니에게 현지의 사진을 보여줬죠. 맞아, 이 여자야. 근데 그땐 머리가 단발이고 파마를 했던 것 같았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그럼 내 친구랑 남편이 날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저 사실... 저는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목숨 구해준 은혜를 갚으라면서 제게 돈을 요구하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걸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도 하고 신고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우는 저를 달래주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도중에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농담도 하셨죠. 내가 그것 때 싹 다 죽여줄까?
치매에 90세면 만능이야, 만능. 집어넣어도 살 날 얼마 안 남아서 괜찮아. 애기 엄마 내가 해줘? 그것들 산에다가 묻어줄까? 워낙 구체적으로 어디에 묻을지도 이야기하는 바람에 울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도 참... 그래, 그렇게 웃어. 무서워하지 마.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저승사자랑 옷깃이라도 먼저 스쳤으면 그럼 나보단 선배지. 애기 엄마 잘할 수 있어. 정 힘들면 울산으로 오고, 어? 네, 감사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저한텐 정말 다행이죠. 모르고 살았으면 평생을 저를 죽일 뻔한 남자랑 사는 거잖아요. 내 말을 믿어준 게 더 고맙지. 하지만 내 말은 증언으로는 안 받아줄 거야. 치매를 진단받고 그 인간을 봐서 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걸 알아서 나설 수 없는 게 미안할 뿐이네. 그 친구한테 가봐. 분명 알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조언처럼 수소문을 통해 친구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실제로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더군요. 그리고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너 이제 기억 찾은 거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나도 그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유부녀였잖아. 그리고 너한테 들키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무섭고. 그래도 내가 119에 신고했어. 정말이야. 중한 씨가 경숙이 너랑 다투다가 널 밀었잖아. 난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고. 심장이 쿵쿵 뛰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기억을 하는 척 떠보려고 물었죠. 내가 기억 잃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아니, 죽었으면 더 좋았겠지? 아니야. 불륜은 정말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널 걱정한 것도 사실이야. 중한 씨가 신고도 안 하고 네 휴대폰 주워서 증거사진 지우고 있었을 때 나도 그 인간한테 너무 소름이 끼쳐서 바로 헤어졌어. 그리고 난 벌 받았어. 중한 씨가 더 만나달라고 협박하다가 남편한테 다 들켰고 회사까지 소문이 퍼져서 나 백수야. 그때 중한 씨도 같이 잘렸고. 둘이 같은 회사를 다녔니? 나한테 그런 말도 없이? 참 뻔뻔하다. 고작 이혼? 그게 벌이라고? 넌 양심을 팔아먹은 거니? 그럼 뭘 더 받아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무섭고. 정말 끔찍해서 힘들었다고. 중한 씨가 혹시나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매일이 지옥이었어. 근데 난 이혼당할까봐 알면서도 말을 못했고. 미안해. 정말 미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증인으로 나와서 말해. 그 정도는 해야 맞는 거지. 실제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친구는 싫다고 거부를 했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했더니 결국 저를 돕겠다고 했고요. 주변 시선 따지는 걸 보니 정말 제 남편과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그걸 말하고 바로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려 버렸고요. 어쨌든 신고가 접수되고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남편을 살인미수로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미쳤니? 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내 아들이 뭘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신고했어요. 살인미수로. 말이 되는 소리래. 살인미수?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머님은 이제 저한테 목숨을 구했다. 은혜를 갚아라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너네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기억을 찾았는지 매일 물어보고 제가 혹시나 혼자 있을 때 기억을 찾을까봐 곁에서 병간호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사람 한 번 죽이는 게 쉽지 2번 어렵겠어요? 이제 저도 이혼해서 나갈 거고 남편이랑 어머님 둘뿐인데 보험금이라도 노리면 어쩌시려고요? 주식도 도박처럼 하는 거라 눈 돌면 무슨 짓을 못할까요? 불륜 숨기겠다고 사람도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러니 어머님,
방문 꼭 닫고 주무세요. 어머님은 그 말에 소리를 꽥 질렀지만 눈에 공포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공포도 공포겠지만 제가 사라지면 그간 편안하게 살았던 모든 혜택도 사라진다는 게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저를 잡더군요. 인정은 하더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었고 저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죄에 관한 건 시원한 결말은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죽지 않았고 남편은 실수로 떠밀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작 7개월이라는 징역형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경미한 상해만 입었더라면 벌금만 나왔을 테니 그나마 꽤 높은 형벌을 받은 게 저거였죠. 아쉽긴 해도 일은 끝났고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울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치매 증상은 크게 보이지 않았죠. 잘 왔어. 여기서 좀 쉬어. 울산도 살만해. 우리 아들들도 애기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다 올 거야. 아들 넷이 싹 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다른 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건 어떤가 했어. 네? 제가 여기서 살아요? 하지만 전 가게도 있고 거기는 전 시댁 식구 사는 동네잖아. 애기 엄마 전 남편은 형 살고 나오면 또 기웃거릴 놈이야. 사장님한테 말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서 넘긴다고 해. 물론 사장님한테 그 돈은 다 드리고 내가 못 갚은 보증금 지원해 줄게. 무엇보다 내 아들들이 좀 잘 살아. 나름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 둘이고 나머지 둘은 장사 크게 하고. 그러니 상가 건물 자리 하나 마련해서 월세 보증금 다 안 받는다고 제의를 했거든. 그 정도 조건이면 나쁘진 않지. 리모델링도 싹 다 해줄 거고 그냥 몸만 들어와서 장사만 해. 애기 엄마 죽을 때까지 평생 공짜. 세상에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갑자기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누군가 건물을 쥐어주진 않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행운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반찬가게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들으시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다음 사람에게 받은 권리금만 제가 거의 억지로 쥐어드렸네요. 그렇게 지금은 딸과 함께 울산에 내려와 가게를 열고 장사하고 있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 생각이고요.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구해준 값, 은혜를 갚아야 할 의무, 이런 것들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빌린 돈처럼 요구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도요. 앞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감사한 분들에게 하나씩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한참 부족하니 부디 사장님과 할머니 모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김옥순 사장님, 박만숙 할머니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제 사연이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모두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분명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